3. 권력의 타입. 여기서 다양한 교환 양식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권력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권력이란 일정한 공동 규범을 통해 타인을 자신의 의지에 따르게 하는 힘이다. 먼저 공동 규범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로 공동체의 법. 이것은 오키테라고 불러도 좋다. 이것이 명문화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별칙도 없다. 하지만 이 오키테를 파괴하면 무라치분을 당하거나 추방되기 때문에 파괴하는 일은 거의 없다. 둘째로 국가의 법, 공동체 사이 또는 다수의 공동체를 포함하는 사회의 법이라고 해도 좋다. 공동체의 오키테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공간에서 국가의 법이 공동 규범으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셋째로 국제법, 국가 간의 법이다. 즉 국법이 통용되지 않는 공간의 공동 규범이다. 권력의 타입도 이런 공동 규범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공동 규범이 권력을 불러오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역으로 이런 공동 규범은 일정한 권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통상 권력은 폭력에 의거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그것이 타당한 것은 국가의 공동 규범, 법과 관련해서이다. 예를 들어 오키테가 작용하는 공동체 내부에서는 공동 규범을 작동시키기 위해 폭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폭력과는 이질적인 강제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징여에 의한 권력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마르셀 모스는 자기 파멸적인 징여인 포틀레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광기 어린 징여나 소비의 동기 또는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부의 상실이나 파괴는 특히 포틀레치 집단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니다. 추장과 부하 사이, 부하와 그 추종자들 사이에는 선물에 의한 신분 계층제가 만들어진다. 준다는 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가 보다 위대하고 보다 높이 있으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받고 답례를 하지 않는다거나 더 많은 답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종속되는 것이고 가신이나 하인이 되는 것이며 작아지는 것이고 더 낮은 지위로 떨어지는 것이다. 징여하는 사람은 징여받는 쪽을 지배한다. 되돌려주지 않으면 종속적인 지위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폭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견에 무상적이고 선의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폭력적 강제 이상으로 타인을 강하게 지배한다. 그러므로 모수는 교환된 것 속에는 징여를 유통시키고 받아들이게 하고 답례하게 하는 어떤 종류의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힘을 뉴질랜드의 선주민 마리오족을 따라서 하우, 주력이라고 불렀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서술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수교환의 일종의 권력이 따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포틀레치에서 징여받는 쪽은 그 이상으로 징여를 되돌려줌으로써 상대를 압도하려고 한다. 포틀레치는 전쟁이 아니다. 그러나 상대를 제압한다는 동기에서 전쟁과 닮아있다. 또 징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장소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동체의 일원이란 것은 이미 태어나면서 공동체로부터 징여받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각 구성원이 그것을 갚을 의무를 진다. 공동체가 개개인을 구속하는 힘은 그와 같은 호수성의 힘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구성원이 규범 오키테를 어길 경우 특별히 그것을 처벌할 필요가 없다. 오키테를 파괴한 것이 공동체에 알려지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장나기 때문이다.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둘째로 공동체 오키테는 공동체 바깥 또는 다수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기능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체를 넘어선 공동 규범, 법이 필요로 하게 된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힘이 필요하다. 바로 실력 폭력이다. 베버는 국가 권력이란 독점된 폭력에 근거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폭력으로는 공동 규범을 강제하는 힘이 될 수 없다. 국가는 실제로 어떤 공동체가 폭력을 가지고 다른 공동체를 지배함으로써 성립한다. 하지만 그것을 일시적인 약탈이 아니라 항상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배는 공동체를 넘어선, 즉 지배자나 지배 공동체 자신도 따르는 공동 규범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는 그때 존재한다. 즉 국가 권력은 폭력에 의해 뒷받침되지만 항상 법을 매개로 하여 나타난다. 공동체의 오키테를 강요하는 힘은 호수교환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법을 강요하는 힘도 일종의 교환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홉스이다. 그는 국가의 근저에서 공포에 의해 강요된 계약을 보았다. 그것에 의해 한편은 생명을 얻고 다른 한편은 돈이나 노동을 얻는 계약이다. 이것은 국가 권력이 폭력적 강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폭력적 강제에 의한 것이라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국가 권력이란 일종의 교환 양식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 국가 간의 법, 즉 국법이 통용되지 않는 공간의 공동 규범은 어떻게 해서 존재할까? 홉스는 국가간은 자연 상태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법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 간의 교역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 교역 현실로부터 생겨난 법이 존재한다. 그것이 말하자면 자연법이다. 이것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다. 교역이 필요하다면 어떤 국가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연법을 뒷받침하는 것은 공동체나 국가의 힘이 아니다. 상품 교환에서 생겨난 힘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폐의 힘이다. 마르크스가 강조한 것처럼 상품 교환은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했다. 그곳에서 성립한 것은 일반적 등가물 화폐에 의한 교환이다. 이것은 상품 세계의 공동작업 마르크스의 결과이다. 우리는 이것을 상품 사회의 사회계약이라고 말해도 좋다. 국가는 이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는 국가와 법이 없으면 상품 교환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는 화폐가 가진 힘을 불러오지 못한다. 화폐는 국가에 주저되지만 그것이 통용되는 것은 국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다. 상품 소유자들의 세계 속에서 형성된 힘에 의한 것이다. 국가나 제국, 광역국가, 제국이 하는 일은 화폐 금속량을 기술적인 보조뿐이지 금속량을 보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화폐의 힘은 제국의 힘을 넘어서기에 이른다. 상품 교환은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교환이다. 그 점에서 공동체나 국가와는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 후자와는 다른 지배가 생겨난다. 화폐의 힘은 화폐 소유자가 상품 소유자에 대한 권리에 있다. 화폐는 언제 어디서든 다른 어떤 상품과도 교환할 수 있는 질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상품과 달리 화폐는 축적이 가능하다. 부의 축적은 생산물의 비축이 아니라 화폐의 축적으로서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 상품은 화폐와 교환되지 않으면 많은 경우 상품조차 아니게 된다. 상품은 즉 폐기될 수밖에 없다. 상품은 교환될지 어떨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화폐를 가진 자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선다. 여기에 화폐를 축적하려고 하는 욕망과 그 활동 즉 자본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 화폐의 힘은 증여나 폭력에 근거하는 힘과는 다르다. 그것은 타자를 물리적, 심리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에 근거하는 교환을 통해 부릴 수가 있다. 이 점에서 예를 들어 노예를 일하게 하는 것과 노동자를 임금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다르다. 하지만 이 화폐의 힘은 폭력에 근거하는 계급 지배하는 다른 종류의 계급 지배를 초래한다. 이로써 명확한 것은 모든 교환 양식에서 그것만의 고유한 권력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교환 양식의 차이에 따라 권력 타입도 각기 다르다는 점이다. 사회 구성체가 세 가지 타입의 교환 양식의 결합으로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 세 가지 타입의 권력은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든 결합의 형태로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이 이상의 세 가지 힘 외에 제4의 힘을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교환 양식 D에 대응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최초로 출현한 것은 보편 종교에서이고 말하자면 신의 힘으로서이다. 교환 양식 ABC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힘은 집요하게 계속 존재한다. 인간은 그것에 저항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 교환 양식 D는 인간의 희망이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그것들을 넘어선 지상명령으로서 나타난다. 너무너무